공부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습 효율 피라미드를 보면은 가장 비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강의를 눈으로 보는, 강의를 귀로 듣는 거, 이런 것들은요 아주 약한 효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학습 효율이 있는 방법이 바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정자동에서 혼공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오경란입니다. 혼공연구소는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한테 아주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알려주고 또 그 학습 전략을 실제로 학생들이 자기의 공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무작정 하는 공부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배움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공부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굉장히 정직한 거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가끔씩 경쟁자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내가 뜻한 대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근데 그런 일들에 비해서 공부는 정말 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아주 정직한 거라고 사람들이 보통 많이 알고 있고 저도 그것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공부는 정직해요. 하지만 가끔 배신을 때리기도 하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 근데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가 생길 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사실은 그 큰 함정에, 슬픈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부를 만약에 열심히 안 했어요.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했어요. 성적이 당연히 안 나오죠. 근데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깊은 마음속에는 희망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희망이냐? 나 그동안 공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나 맨날 놀아서 그래. 근데 내 이제 마음 딱 먹고 공부하면은 나 이제 성적 올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핸드폰도 멈추고 친구들과 노는 시간도 최대한 줄이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모든 나의 에너지를 다 쏟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단 말이죠. 한 6개월 정도를. 한 6개월 정도 하면 조금 결과가 이제 막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똑같아요. 성적이 안 올랐어요.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난 해도 안 되는구나.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는 공부머리가 없나 보다. 나는 어차피 해도 안 되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학습에 대한 자기 무력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기본값으로 필요하지만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첫째, 정말 학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학습 발달 단계가 아주 문제가 있는 심각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방법을 잘못 알았던 거죠. 공부하는 방법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성적을 올릴 수 없게 만드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나름의 열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공부라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죠. 그래서 이왕 공부를 할 거면은 공부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 방법을 얘기할 때 보통 많은 아이들이 저는 암기하는 게 너무 안 돼요. 암기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어요? 라는 질문을 이제 자주 듣곤 하는데 사실 맞습니다. 암기를 잘 해야 또 공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기 전에 어떠한 원리나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암기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암기법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내가 공부하려는 학습 단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은 일단 기본으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암기법에 대해서는 사실 그 암기법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워낙에 많으시죠. 우리나라의 그 기억력 스포츠라는 것도 있어서 국가대표들이 전 세계 대회를 나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1분 동안 엄청난 양을 외우는 그런 대회도 제가 봤어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나름의 기억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또 과정이 있더라고요. 너무 저도 관심 있게 봤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뇌과학의 또 대가이신 박문호 교수님도 굉장히 많이 이제 책에서도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기억 방법, 암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들 보면 참 도움이 될 것 같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장소를 연결하는 장소법이라던가 3개의 요소를 같이 연결해야 된다라고 하셨던 3개 연결법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것들을 내가 많은 양을 공부했을 때 하나의 어떤 구조화시키고 모듈화시키고 하나의 어떤 도표를 만들어야만 된다. 뭐 그래야지만 암기가 확실하게 더 빠르게 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적인 얘기들이 있어서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본으로 하면서 학습에 도움이 되는 암기에 대한 얘기는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3가지만 제대로 알고 실천을 해도 사실 공부하는데 암기가 안 돼요, 암기가 어려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안 하니까 어렵고 안 하니까 안 되는 거겠죠. 이 3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인풋이 아웃풋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커다란 맥락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맥락을 깔고 암기해야 된다는 거.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누적을 해야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한 번 딱 외워서 그것이 영원히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누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암기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복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정보와 지식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집어넣을 거예요. 인풋이에요. 그런데 이 인풋으로 공부를 할 때에 사용하는 신체 도구가 뭐가 있을까요?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으면서. 그쵸? 그래서 눈과 귀를 사용해서 처음에 인풋으로 학습을 합니다. 이건 처음에 공부할 때 해당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습, 세 번째 복습 또는 네 번째. 아무튼 n번째 복습을 할 때는 이제는 인풋이 아니라 한 번 들어간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인출해내는 방식으로 아웃풋으로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암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인풋을 할 때는 눈과 귀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제 아웃풋을 할 때는 뭘 사용할까요? 신체 도구 중에서 바로 손으로 쓰거나 손 또는 입으로 말하거나 그래서 손이나 입을 통해서 밖으로 꺼내는 방법의 암기를 했을 때 비로소 그 암기법이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웃풋으로 암기해라. 두 번째는 맥락 없이 그냥 정말 하나하나 조각을 외우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공부를 좀 못하는 아이들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전체를 알고 나서 전체를 다시 한번 키워드를 잡아서 구조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암기 방법을 사용해서 암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큰 스토리 흐름 없이 암기하는 거 절대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핵심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적해야 된다. 최소한 4번 정도요. 물론 뭐 꼭 4번을 해야 된다, 뭐 10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숫자가 조금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2번을 했을 때 완전히 암기가 되어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전혀 내가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라면은 5번, 7번을 해도 부족해서 뭐 10번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예를 들자면은 어쨌든 한 번 우리가 암기했을 때 잊어버릴 것이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 암기하고 또 조금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암기한 다음에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4번 정도의 이렇게 누적된 복습을 하고 나면은 대부분은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단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음날 한 번 더 암기를 하고요. 3일 뒤에 한 번 더 암기를 해보고 또 일주일 뒤에 또 한 번 더 암기하고 그리고 15일 뒤에 한 번 더 암기를 한다면 이렇게 4번 누적해서 암기를 한다면은 어지간해서는 웬만한 것들은 다 암기가 잘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아주 확실한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에 꼭 학생들이 이 3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학습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제가 이 아웃풋으로 복습을 해야 잘 암기가 된다라는 말을 했을 때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 완전히 제가 했던 게 그 방법이랑 너무 똑같아요 라고 말해줬던 게 있어요. 그 학생이 고등학생 때 학교에서 영어 단어 암기 대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1200개의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거기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등을 했을 때 자기가 했던 방법이 바로 이거였대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계속 말로 하면서 반복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 제가 항상 얘기했던 셀프 테스트거든요.
예, 셀프 테스트는 정말로 그 암기를 할 때 너무 중요하고 학습할 때 기본이 되는 학습 방법인데요. 셀프 테스트, 말 그대로 내가 나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알아야 되는데 눈으로 보면서 외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눈으로 보면서 암기를 하면은요, 스스로 테스트가 안 됩니다. 왜? 눈으로 보는 순간 그냥 나는 이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 자체가 안 돼요. 테스트가 되려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아웃풋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신체 도구, 말로 하거나 손으로 쓰거나. 그래서 조금 내가 암기가 굉장히 많이 약하고 말하는 게 조금 난 너무 힘들어. 그런 친구들은 일단 쓰는 것부터 해보세요. A4 용지에다가 내가 암기한 걸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쓰면은 막히잖아요. 내가 아까 분명히 외웠는데 뭐였지? 하고 막혀요. 그러면 스스로 테스트가 되죠. 아, 나 이거 지금 못 외우고 있구나, 아직.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외우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좀 백지 테스트가 조금 익숙해지면은 이제는 백지 테스트보다 더 효과가 좋은, 이제는 손이 아니라 입으로 하는 말로 하는 거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말로 줄줄줄줄 한번 뱉어보는 거죠. 막 말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막히는 거죠. 막히면은 아, 내가 이 부분을 또 모르고 있구나 라고 또 테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전 세계의 모든 뇌과학자들과 교육학자, 교육심리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학습 효율 피라미드를 찾아보세요. 학습 효율 피라미드를 보면은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의 가장 비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꼭대기의 5%, 그게 바로 강의를 눈으로 보는, 그리고 10% 강의를 귀로 듣는 거. 굉장히 강의를 보거나 이렇게 교재를 보거나 듣는 거, 이런 것들은요 아주 약한 효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밑에 거의 90%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학습 효율이 있는 방법이 바로 말로 설명하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 말로 설명하면서 써보기도 하고 계속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학습에는 큰 좋은 방법입니다. 국영수 과학의 기초가 없을 때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면 참 제가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초가 없는데 못하죠. 기초가 없으면 학습에 굉장히 큰 방해물이고 어떻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를 빨리 쌓아야죠. 근데 시간은 지금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기초가 없는데 이것을 뭐 한 방에 할 수 있는 뭐 좋은 어떤 노하우라던가 어떤 뭐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우리 아이는 정말 오래 달리기도 못하고 이런 기초 체력이 없는데 점프 연습 열심히 하고 스파이크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만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배구 국가대표 좀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기초 체력이 일단 기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운동 기술도 연마해야 되는 거죠. 라는 말을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공부 학습에 대한 기초가 없다. 그러면 기초를 쌓기 전까지는 어떤 학습을 하더라도 그 발전 속도가 너무 느려요. 예, 뭐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되긴 되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기초학습이 되어 있는 아이와 기초학습이 안 되어 있는 아이가 똑같은 에너지와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했을 때 당연히 그 결과는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기초학습을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뭐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중학교 기간 동안은 기초학습에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말을 하면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너무 또 뭐 유아들과 미취학 아동들과 초등학생들한테 기초학습을 시킨답시고 너무 많은 양의 학습을 또 시키게 되는 건 아닌가라고 우려가 돼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에 갖추어야 하는 기초학습은 그럼 무엇인가를 알고 그 시기에 필요한 양을 적당히 해줘야죠. 그것을 하지 않고 과하게 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과한 선행을 한다거나 해서 정작 그 시기에 필요한 기초적인 학습을 구멍 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발달 단계에 맞춰서 인지 발달 단계에 맞춰서 차근차근 기초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고 고등학교 2학년인데 기초학습이 없다. 그러면은 기초학습을 채울 만큼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아이가 재수 삼수를 하게 되거나 원하는 대학이 높다면요. 아니면 목표를 낮춰서 뭐 좋은 대학 가는 것을 조금 낮게 잡거나
요즘에 만나는 많은 어머님들이 하나같이 하소연을 하시죠. 우리 애는 제 말은 무조건 안 들어요. 공부에 대한 얘기만 하면은 짜증부터 내요. 아무것도 소통할 수가 없어요, 공부에 대해서는. 제가 근데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애를 해줘야 될까요? 공부를 어디까지 제가 도와줘야 되고 개입하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정말 거의 매일 듣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매일 그거 듣고 있는 얘기인데,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고등학생이에요, 아이가 만약에. 그걸 왜 지금 하세요? 진작에 하시지. 초등학교 때, 유아 때 아이의 공부 그릇이 만들어졌어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정적인 시기가 있고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는 대학 입시를 좀 놓고 보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를 조금 좁혀볼게요. 자, 고등학교 때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유아 초등부터 해서 중학교까지 이게 그런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습 그릇이 아이가 만들어져 있어야 고등학교 때 그런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런 학습 습관을 만들어주지도 않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공부는 어차피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할 거니까 지금 그냥 마음 편하게 놀아. 어떤 부분에서 보면 틀린 말이 아니긴 하지만요.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을 그때 키워주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잘 할 수가 없게 돼요. 일단은 공부 그릇을 키워놓는 시기는 유아랑 초등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공부 그릇이 뭐냐?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아이로 키우셔야 되고요. 호기심을 가져야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을 말로 편하게 할 수 있는 아이,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 내가 뭔가를 하나를 했을 때 조금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 아이, 이런 것들이 다 공부와 관련이 없는 거냐? 매우 직결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아이들이 사실 중학교 가서 공부 습관을 만들어줬을 때 이제 시너지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초등 때는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아이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이제 중학교쯤 되면은 실제로 과목별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이제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지도 않고 중학교 때쯤에서 실제로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고, 조금 아까 얘기했던 복습하는 방법, 암기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실패고 어떻게 하면 성공인지조차도 그런 학습 방법 에 대한 걸 전혀 아이들이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고1이 됐어요. 자, 성적이 이제 엄청 안 나왔겠죠. 그럼 이제 엄마는 야, 너 그치 공부 좀 해. 그동안 이제 실컷 놀았잖아. 이제 공부 좀 하자. 그리고 너는 왜 자기 주도가 안 되냐? 너가 스스로 해야지. 시켜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이제 보통 엄마들이 많이 하는 말이죠. 근데 아이들은 자기 주도로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엄마가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학교에서도, 그리고 꽤 많은 학원에서도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도대체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초등학교까지 호기심 있는 아이, 자신감 갖고 도전할 수 있는 아이, 질문을 잘하는 아이, 책을 좋아하는 아이, 이런 걸 만들어주는 거.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걸 다 만들어주고 나서 그다음에 중학생쯤 되면은 조금 빠른 친구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요. 초등학교 5학년쯤 되면은 이제 실제로 내가 공부한 것을 학습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야 이게 효율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 방법을 가르쳐 주고, 거기까지 자녀의 공부에 대한 개입을 하시고 싶다면은 여기까지가 거의 90%예요. 여기까지가 90%고, 고등학교 가서 공부 좀 해, 너 왜 자기 주도가 안 돼? 이런 말은 해봤자 100회 무익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나머지 10% 역할 하셔야죠. 아이한테요, 재밌는 얘기 해주시고요, 맛있는 거 해주시고요.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요. 다른 걸 위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위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 같이 재밌게 대화 나눠주고, 그리고 아이가 진로를 뭘로 하면 좋을지 열린 마음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고3, 고2가 되면은, 고2, 고3이 되면은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대학교 입시 요강 같이 알아보면서 정보 쓱 전달해 주고요. 정보를 주면 되는데, 정보를 주면서 또 감정이 실리면서 네가 여기로 가고 싶다고 했는데 네가 지금 이성적으로 이게 갈 수 있겠냐? 너는 말만 하고 싶다고 가고 싶다고 하고 네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지금 멀었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감정이 들어간, 이제 사랑의 감정이 들어간 말이고, 그거 말고 고등학생이 되면은 정보만 전달해주고 편안한 얘기해주고, 그것이 엄마가 자녀에게 자녀의 공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 마지막 10%는 그거예요. 개입하고 싶다면은 중학교 전에 끝내시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세 자녀를 키웠고, 그리고 한 30년 정도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 지금 입시교육까지, 그리고 성인들 대상, 부모님들 대상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이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해오고 있으면서, 제가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은 조금 미래에 대한 교육의 방향성을 좀 잘 짚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여기 분당 정자동에 혼공연구소를 설립한 것도 너무 과하게 사교육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좀 살리고 싶고, 정말 자기가 혼자 스스로 공부해서 성과를 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이 참 가치 있고 좋은 필요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고민되는 부분들이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고민 상담하시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잘 찾아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녀 고민 상담이나 학습 고민에 대한 것들은 여기 댓글에 연락처가 있을 테니까 연락 주시면은 기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